딸아이가 아이를 낳던 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다. 내 딸이 엄마가 되다니. 손주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다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딸은 지쳐 보였다. 사위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우리 딸이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나.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한 달 정도만. 딸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다. 아니,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무슨 소리야? 처음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내가 가야지. 딸은 결국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힘이 없었다. 나는 그냥 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이틀 후 나는 큰 가방을 2개나 들고 딸네 집에 갔다. 옷도 많이 챙겼고 내가 좋아하는 이불도 가져갔다. 현관문을 열자 사위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그런데 그 인사가 왠지 어색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짐을 풀면서 나는 딸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자면 돼? 딸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 집 좁아서 안방은 우리가 쓰고 작은 방은 애 방이고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 나는 속으로 약간 서운했다. 소파라니.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그래, 뭐 괜찮지. 손주 보러 온 건데. 첫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거실 한가운데라 불을 켤 수도 없었고 움직일 때마다 소파가 삐걱거렸다. 안방에서는 딸 부부가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손주 보는 재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손주가 아직 자고 있길래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딸이 벌떡 일어나 나왔다. 엄마, 뭐 하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침 준비하려고. 너희들 아침 먹어야지. 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희는 보통 그냥 빵 먹거나 간단하게 먹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나왔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 장모님 감사한데 저는 출근 시간이 빠듯해서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빵 한 조각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도 제대로 안 먹나? 건강에 안 좋은데. 딸도 몇 숟가락 먹고는 애가 깼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상을 치우며 씁쓸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켰다. 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좀 상했다. 내가 애를 둘이나 키웠는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참았다. 요즘 방식이 있겠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딸에게 말했다. 너희들 집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 내가 정리 좀 해놨어. 딸이 방에 들어가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다. 엄마, 서랍이랑 옷장 다 정리하셨어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응,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딸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희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다음부턴 그냥 두세요. 나는 섭섭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저렇게 나오지? 하지만 말을 아꼈다. 아직 사누라 예민한가 보다. 2주일째 되던 날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나는 저녁을 차려놨다.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사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바쁘니까 내가 해야지. 사위는 딸과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불편한 기류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애들 분유값이 왜 이렇게 비싸니? 내가 알아보니까 더 싼 데가 있던데. 이 기저귀도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거 쓰면 더 저렴해.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나는 그냥 알려주는 건데 왜 저렇게 나올까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안방에서 딸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목소리가 컸다. 사위의 목소리였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딸이 뭐라고 대답했지만 잘 안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에게 물었다.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거 있어? 딸은 아니라고 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적응 중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나는 딸이 사위에게 문자 보내는 걸 우연히 봤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엄마가 또 냉장고 정리하셨어. 미치겠어. 라는 글귀가 보였다. 나는 그 순간 멈춰섰다. 뭔가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계속 딸네 집에 있었다. 사실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손주가 너무 걱정됐다. 내가 없으면 딸이 혼자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신데. 나는 그제야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쌀쌀맞게 말했다. 언제 올 거야? 나는 곧 간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불안했다. 손주는 어떡하지? 그날 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빠 좀 보고 와야 할 것 같아. 며칠만 집에 갔다 올게. 딸은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래도 얼굴 표정을 감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응, 엄마. 아빠도 보고 와. 우리는 괜찮아. 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괜찮을까? 집에 돌아온 나는 사흘을 있었다. 남편은 반가워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손주 생각이 계속 났다. 딸이 혼자서 잘하고 있을까? 밤에 애가 울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애는?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결심했다. 다시 가야겠다. 남편이 말했다. 또 가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애들이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서 해. 다시 딸네 집에 갔을 때 딸과 사위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벌써 왔어?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딸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짧게 끝냈다. 사위는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손주를 볼 수 있어서 계속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딸에게 제안했다.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손주도 바람 쐬어야 하고. 딸은 난색을 표했다. 엄마, 저희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나는 아쉬웠다. 그래도 나가야 애한테 좋은데.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주말 나는 혼자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유모차를 밀고 동네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기를 보며 귀엽다고 했다. 나는 뿌듯했다. 우리 손주가 제일 예쁘지.
2시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딸과 사위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춰 섰다. 딸의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 진짜 미치겠어. 사위가 대답했다. 나도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 딸이 다시 말했다. 엄마는 절대 안 갈 것 같아. 계속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모차 손잡이가 떨렸다.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주는 유모차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한참 후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과 사위는 TV를 보고 있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른 척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 진짜 미치겠어.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가자니 손주가 걱정되고 여기 있자니 딸이 힘들어하고. 며칠 후 나는 또 제안을 했다.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딸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 여행 안 가요. 애가 아직 어려서. 나는 아쉬웠다. 가족 여행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싶었는데. 하지만 딸은 단호했다. 안 간다고요. 나는 조금 섭섭했다. 왜 저렇게 나올까? 나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데. 혹시 돈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말했다. 내가 낼게. 얼마든지. 딸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나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될까? 아빠도 데려와서 우리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손주 봐주고 있잖아. 아빠도 혼자 있고.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아?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나는 왜 안 되냐고 물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안 된다고만 했다. 나는 서운했다. 내 딸이 왜 저렇게 나올까?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가족인데 같이 살면 안 되는 건가? 나는 혼자 속상해했다.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컸다. 딸이 울고 있었다. 나 이제 정말 한계야. 엄마가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해. 같이 살자고까지 했어. 사위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말을 꺼내? 딸이 흐느끼며 말했다.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딸이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딸은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에게 물었다. 너 나 때문에 힘들어? 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왜 그래? 나는 어젯밤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 집에 갈게. 딸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짐을 싸는 동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가방을 챙기고 손주를 한 번 더 안아봤다. 손주는 내 얼굴을 보고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딸이 뒤에서 말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나를 맞았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줬다. 나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됐어. 집에 왔어. 그날 밤 나는 내 침대에서 잤다.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손주 생각이 났고 딸 생각이 났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나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었고 딸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이 지났다.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일주일쯤 지나서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다. 답장을 보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오버했구나. 딸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다는 것을.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딸의 삶에 계속 있고 싶었고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이미 자기 가족이 있었다. 사위와 손주. 그게 딸의 가족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63의 내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다. 나도 늙었구나. 딸은 이제 어른이 됐고 나는 이제 뒷전이 된 거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딸네 집에 자주 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하루만 다녀왔다. 손주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벅찼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았다. 딸도 편해 보였다. 사위도 예전보다 편하게 대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허전했다. 손주 목소리가 그리웠고 그 작은 손이 그리웠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그냥 전화해 보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딸은 바쁘다며 짧게 끊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딸을 돕고 싶은 게 잘못인가? 설날이 다가왔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설날에 우리 집에 올래? 나는 기뻤다. 그럼 갈게. 아빠랑 같이. 딸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근데 엄마 저녁 먹고 바로 가실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도 저희 시간이 필요해. 나는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물었다. 왜 우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다. 설날 우리는 딸네 집에 갔다. 손주는 많이 컸다.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매. 나는 손주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딸이 옆에서 보고 있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딸이 배웅을 나왔다. 조심히 들어가,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제 그만 놔줘. 애들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나는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다. 딸도 보고 싶었다. 봄이 왔다. 매화가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나는 남편과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는 손주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이 많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다. 나도 손주랑 저렇게 놀고 싶은데. 어느 날 딸에게서 사진이 왔다. 손주가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못 본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답장을 보냈다. 우리 손주 이제 다 컸네. 보고 싶다. 딸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했다. 예쁘지만 곧 질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손주도 자라고 딸도 바빠지고 나는 점점 더 멀어진다. 남편이 옆에 앉았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나는 그저 할머니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손주를 보고 딸을 돕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딸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다. 그때는 딸이 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딸에게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다. 나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이 잘못인가? 손주를 보고 싶은 게 잘못인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게 잘못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요만이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딸은 언제 다시 연락할까? 손주는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63세나 할머니가 됐나?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할머니. 그게 내 현실이었다.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외로워도 밤은 깊어갔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나는 그 별을 보며 기도했다. 딸이 행복하기를, 손주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그리웠고 여전히 외로웠다.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었다.